이번 시간에는 우리 일동장유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 일동장유가는 갈래가 가사예요. 가사인데 기행가사입니다. 기행가사라는 것은 여정, 견문, 감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읽을 때 어떤 곳에 와 있나,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가, 그 다음에 견문, 무엇을 그곳에서 보고 느꼈나, 감상, 그에 대한 화자의 평가나 감정은 어떤가, 요걸 중심으로 읽으면 되는데, 자, 일단 이 일동장유가는요 2019년 수능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 나올 확률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수특에 나왔으니까 공부는 해봐야 되겠고요. 어렵진 않아요. 만분가나 그 복선하운가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후기 가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후기 가사와 전기 가사는 일단 작자층과 내용면에서 달라요. 자, 전기 가사는 조선 전기에 쓰여진 것을 말하고 후기 가사는 조선 후기에 쓰여진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가사는 일단 전기 가사는 내용이 뭐야? 관념적이에요. 관념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실제 생활과 거리가 멀다는 거죠. 실생활과 거리가 뭔가 이 정신적인 세계를 다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충신연주지사 아니면 자연 친화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그 다음에 임금이 너무 보고 싶고 나의 정성을 바친다. 이런 게 이제 전기 가사의 특징이죠. 이에 비해 후기 가사는 관념적이지 않고, 관념적의 반대말 뭐예요?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이 많다. 그 다음에 사실적인 내용이니까 충신연주지사나 자연 친화 이런 거 말고 우리 전 시간에 보았던 만분가나 복선하운가와 같이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 사실적이니까 생활에 관한 내용이 많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생활,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이 가사를 향유하던 계층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네, 바로 양반 사대부가 주요 작자층이었다면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규방 가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녀자들도 이 가사 문학을 창작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것 아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일동장유가는 조선 후기에 쓰여진 겁니다. 영조 때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조선 후기 가사니까 좀 사실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성격이, 자,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니까 서정적인 성격은 아닐 거고 교술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나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교술적인 성격은 뭐냐면, 여기서 교술적이라는 것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 객관성을 지닌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사는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행 중에 여행하면서 느낀 것, 본 것, 여정을 사실적으로 다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재 다음 쪽을 넘겨보시면 정리하기 파트가 있는데, 이 정리 부분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기행가사인데 어디를 기행했냐면 일본이라는 곳을 기행했다. 일본에 왜 갔냐? 조선 통신사라는 외교 사절단으로서 갔다. 그러니까 이 일본을 여행한 이유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분이 김인견이라는 작가는요, 이제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조선과 일본의 이 교류가 끊겼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외교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에게 외교 사절단을 보낸 게 이게 조선통신사라고 하거든요. 총 7번을 보냈는데 이번이 아마 세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본과 이제 교류를 시작하면서 외교 사절단의 한 명으로서 이제 김인겸이 일본을 여행하게 되는데, 자,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아주 일본을 쉽게 가죠.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일본을 가려면 며칠이 걸렸다고 하던데 한 달 정도는 아니었고 거의 보름 이상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행가사 이 일동장유가를 마무리하는데 11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11개월. 그죠? 11개월간의 여정 속에서 일본의 자연환경, 그 다음에 문물제도, 또 인물, 풍속,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술적 성격이 강하다고 했죠. 객관적인 관찰과 함께 주체적인 정신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작품의 작품성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화이론에 입각했다고 했는데 화이론은 뭐냐면 중국 중심주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우러러 보는 대상이고 일본은 굉장히 비하하고 얕잡아 보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우리 수특에 수록된 부분에서도 일본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명국이에요. 조선인은 어디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요. 그래서 문명국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런 문명국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우월의식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거든요. 여기 지금 수특 부분에서는요. 왜냐하면 이 일동장유가가 11개월간의 대장정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4209가 돼요. 4209 굉장히 길죠. 근데 우리 여러분 수특에는 일부분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수능에 만약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어요. 2019년에 나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작품을 일부 수능 특강에 나오지 않았던 일부를 함께 그냥 한 지문으로 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자부심과 우월의식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만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 조선에서 이제 한양으로 가서 한양에서 다시 부산으로 오고 부산에서 다시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또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고 또 공무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긴 여정을 모두 담았으니까요. 그 곳곳에 자부심, 우월의식,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갈 때 만난 사람들과의 일화도 소개하고 풍랑을 만나 겪은 어려움도 소개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비유와 상징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타국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죠? 바로 우리 조선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의식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연행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기행가사인데 이 연행가는 청나라를 기행한 내용이에요. 청나라를 여행하면서 느낀 점, 본 점을 적은 건데 연행가가 이 일동장유가 보다는 어렵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한자 사용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연행가와 함께 장편 기행가사의 대표작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국문학사적으로도 이제 가치 있는 작품이지만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혹은 일본의 당대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역사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작품의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은 여정에 따른 추보식 구성이다. 여정, 그러니까 여정은 뭐예요? 자기가 간 곳, 여행한 곳에 따른 추보식 구성, 따르다, 걸음.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우리는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작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품 내용 들어가기 전에 글 전체 구성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이 일동장류가는 449나 되는 긴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수특에 수록된 부분은 단 여기예요. 여기 딱 2개고 나머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 부분은 기 부분이 되겠죠. 사행의 준비, 사행이 뭐예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 준비 단계. 통신 사행의 일원으로 발탁된 연유를 밝힌다. 그 연유가 뭐라고요? 자, 일본과 이제 다시 교류를 재개하게 되어서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주에 상경하여 호조에서 여비를 받아 떠날 준비를 하고 대궐에 들어가 이런 왕 앞에서 시를 짓고 한 다음에 여행을 하는 거죠. 국내 여정, 서울을 떠나 충주, 안동, 경주를 거쳐 부산에서 출항한다. 그죠? 부산에서 출항하는 장면이 이게 수특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여정, 대마도, 대판성, 에도, 도쿄에 당도한다. 그 중에서 대판성에서 있었던 일이 수특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도에서 통신사의 업무를 수행할 때의 일, 마무리 단계는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는 모습이겠죠. 일본에서 사용을 마치고 부산에 입항하고 한양에 궁궐로 가서 왕에게 하문을 받은 후에 공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 중 일시를 정확하게 기록했어. 그래서 일기형 가사라고 합니다. 날짜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경험과 견문을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한 게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 봅시다. 자,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천과 군악소리 해안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항하는 모습, 일본으로 떠나는 모습이죠. 장풍에 돛을 달았다니까 이제 돛을 달고 출발하는 모습. 육선이 함께 떠났다. 여섯 척의 배가 함께 출발했다. 이런 거죠. 사명과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한다. 이건 뭐냐면 이들을 환송하는 음악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려하게 이들의 출항을 환송해 줬다. 이런 거고요.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랄 거야. 그러니까 이 군악 소리가 너무 커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용이 놀랄 거야. 실제로 이 군악 소리가 매우 크다고 해도 물고기들이 놀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법이 쓰인 거예요. 그죠? 매우 웅장하고 화려한 이들 출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 뒤지우고, 그러니까 바다 입구를 출발해서 오륙도를 뒤에 두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배가 흘러가는 모습.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창망하여, 자, 이렇게 이제 배가 막 가고 있어서 부산, 즉 한양 이런 곳을 돌아봤겠죠. 그래서 그런데 야색이 창망하다. 밤이 깊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 배고 연해 각진포에 밤이 깊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닷가 한 항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뵐만하다. 저 멀리 불빛 두어 점이 보인다. 그러니까 화자가 있는 배와 고국 사이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까 가뜩이나 심란한데 태풍이 일어나서. 자, 그러면 자, 배방에 누워있는데 내 신세를 생각하니 심란하다. 왜 하냐면 뭐 고국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제 여행을 떠난 지 꽤 여러 날이 지났을 거니까 고향이 그립다. 혹은 뭐 이 여행자의 신세가 좀 피곤하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죠? 유배 상황 전혀 아니고 그죠? 이 공무를 수행하러 가는 상황이니까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 태산 같은 성남 물결 천지에 자욱하다. 여기서 성남 물결은 뭐야? 파도겠죠. 파도. 풍랑이 일었나 봐요. 자, 이 부분이 2019년도에 이제 수능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크나큰 망곡주가 나뭇잎 불리우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암에 내려지니 뭐야? 풍랑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망곡주는 뭐냐면 만석이나 되는 곡식을 실은 배가 나뭇잎 불리듯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풍랑이다. 하늘에 올랐다가 지암에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모습. 그걸 묘사한 거죠. 12발 쌍도 때는 차아처럼 굽어있고 52폭 초석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그러니까 풍랑에 치는 모습이에요. 12발 쌍도 때가 차아처럼 굽어있다는 것은 그냥 나뭇가지처럼 휘어져 있어. 배가. 그리고 신두폭 초석 돋은 반달처럼 배불렀는데 뭐가요? 그 돛이요. 바람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풀려진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고, 회화적 이미지가 느껴진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동장요가는 그닥 어렵지 않아요. 상황과 화자의 태도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얘는 기행가사니까 여정, 견문, 감상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파악하면서 읽으시란 얘기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특에는 오른쪽에 이제 현대어 해석이 있지만 시험에는 현대어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다음도 계속 이제 이 풍랑을 만난 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굵은 울의 잔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성낭골의 동한용은 물속에서 희롱한다. 자, 그러면 울에는 천둥이고 벼락은 벼락이죠. 그러니까 파도도 치고 벼락, 천둥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등 아래서 진동한다. 배등 아래서 진동한다. 성남골의 동안 용은 뭐예요? 성남 파도가 지금 파도가 엄청 치고 있어. 물속에서 희롱하니 뱃속의 요강 타고 자빠지고 엎어졌다. 그러니까 뱃속이 지금 배가 심하게 흔들리니까 뱃속에 있는 물건들이 지금 나뒹굴고 있는 상황. 요강은 뭔지 아나요? 이제 방 안에다 두는 이 오줌을 보관하는 통이고 타고는 침을 뱉는 통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흘러다니고 있고 상하좌우 배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자, 여기서 널은 널빤지인데 배 안에 있는 널빤지가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의인화 표현이 아닙니다. 선실벽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윽고 해득권을 장관을 하여 보세요. 자, 이러다가 아침이 되니까 풍랑이 먹고 해돋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일출을 보는 거죠. 배 안에서 일출 보니까 장관일 것 같아요. 이윽고 해가 돋아서 장관을 하여 보세. 장관 한번 봐라. 일어나 배문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바라보고 있어요. 사면을 돌아보니 어와 장하시고 감탄하고 있네요. 일출에 대한 감탄.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도 있을까? 의문형 의미를 통해서 이 장관의 아름다움을 형상하고 있다.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구나. 구만리 우주는 뭐야? 이 사람이 지금 배 안에 있잖아요. 넓은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우주가 더 넓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웅장한 바다의 모습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웅장한 광경이고요. 등 뒤쪽을 바라보니 동네 산이 눈썹 같아. 자, 배 안에서 멀리 육지가 보이는데 눈썹같이 뭐해 보여? 작아 보여.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는 원경에서의 모습이니까, 그죠? 육지와 현재 화자가 있는 배와의 거리감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동남을 바라보니 바다가 끝이 없다. 동남은 동남 쪽에 있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이, 그래서 자신이 가는 방향을 바라보니까 바다가 끝이 없으니까 여정이 길 거야, 이런 뜻이고요. 위아래로 푸른 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이건 뭐죠? 수평선의 모습,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하늘과 닿아 있는 수평선의 장관을 묘사한 거고요.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왜 슬픈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첫째는 일행이 보이지 않아 슬플 수 있고, 혹은 우리 배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우려 때문에 슬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우리나라의 운명이 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사절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자는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기껏 일본에다 이런 물품들을 전해주려고 일본에 가고 있는 거야? 이런 한심한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르겠구나. 이 배들 어디 갔지? 처음에 떠날 때 6척이 함께 떠났는데,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서 부채만한 작은 도시 들락날락하네. 그러니까 뭐야? 우리와 함께 떠난 배가 보여. 그쵸? 보이는데 멀리 좀 떨어져 있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어려운 해석이 전혀 없습니다. 자, 배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이야. 여기서 수질은 뭐냐면 배멀미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난밤에 풍랑도 쳤으니 배멀미가 더하겠죠. 그죠? 똥물을 다투하고 혼절하여 죽게 앓고 있네. 배멀미가 매우 심한 상황이네요. 다행할사 종사장은 태연히 앉았고, 그러니까 종사장은 이 통신사 사절단의 대표인가 봐요. 그 대표는 무사하니 다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배방에 도로 들어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가깝다고 사공이 일렀다. 그러니까 일본에 거의 다 온 거죠. 다시 일어나 나와보니 심리는 남았구나. 아이고, 다 왔다더니 아직도 멀었어. 그죠? 외선 10여 척이 외선차로 모두 왔네. 그러니까 뭐야? 도착했어. 드디어 일본에 도착한 건데, 일본을 외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일본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을 다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중략했어요. 이제 다음 장면부터는 일본의 문화와 뭐 여러 가지를 본 견문이 나오죠. 일본 견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일본의 이 경관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때로는 칭찬하며 부럽다고도 말하고, 때로는 일본을 비하하면서 조선의 우월의식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 이유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같이 볼게요. 28일 발행할 때 수백 필 그만 좀 마. 28일은 발행한 날짜죠. 발행한다. 일본에 간다. 그러니까 배에서 도착해서, 배에서 내려서 이제 어느 곳으로 가는 상황인가 봐요. 일본의 어느 곳. 수백 필 금안 준마. 아주 좋은 말. 수백 필이 마중을 나왔다는 얘기예요. 중하관을 다 태우니 기구도 장하구나. 중하관은 관리자들. 그리고 기구도 장하다. 그 소품들도 매우 훌륭하다. 그러니까 일본 문물이 좋네. 뭐 이런 거죠. 여기까지는 칭찬. 각방의 노자들도 호사가 참남하다. 여기서 다시 뭐 하는 거죠? 비판. 그러니까 얘는 억양법이 쓰였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현대시로 친다면. 그죠? 칭찬하다가 비하하고, 비하하다가 칭찬하는 이런 수사법. 각방의 노비들도 호사가 대단하다. 참남하다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분수에 넘쳐서 지나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이렇게 무슨 사절단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호사스럽게 낭비를 하고 있어 라는 비판의식이 담겨 있는 거죠. 비판. 좌우에 쌍견마요. 한 놈은 우산 받고 두 놈은 부축하고 담배 기고 한 놈 들고 한 놈은 등불 두고 한 놈은 그릇 메어 한 사람이 거느린 노비의 수가 8씩이나 들었구나. 이거 비판이야.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비판. 나하고 삼문사는 가마 타고 먼저 갔는데 그만 지은 재고 큰 말 기든 말이 앞에 섰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그만 지은 재고 큰 말 기든 말이 앞에 섰다. 그러니까 금으로 장식한 안장을 찬 말을 있고 깃발을 든 말은 앞에 있다. 이게 화려한 행차의 모습. 그죠?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네요. 어염도 왕왕 있고 흔할 쏜 대밭이다. 뭐예요? 여염 일반 가정집도 가끔 보이고 대밭은 아주 많네. 토지가 기름져서 전답이 매우 좋네. 이 여정 중에 일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일본의 생활 모습, 이건 좀 부럽네요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심리 실상사가 삼사상 조복할제. 이심리에 떨어진 절에 가서 세 명의 사신이 옷을 입을 때 나는 내리지 않고 외성으로 바로 갔다. 나는 여기 있는 실상사 절 사찰에 내리지 않고 외성으로 바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일본을 비하한 말 되겠고요. 인민이 불효하기 대판만은 못하여도 서에서 동해 가기 30리나 하는구나. 자, 여기 사람 사는 모습이 부유하여 대판 오사카만은 못해도 여기는 오사카가 아닌 거죠. 서해에서 동해 가기 30리나 되는구나. 자, 무엇이 30리나 되냐면 자신이 묵고 있는 관사가요. 굉장히 규모가 큰 관사인가 봐요. 이것은 칭찬이 되겠습니다. 관사는 본용사요. 5층 물루에 여남은 구리기둥 운소에 닿았구나. 자, 사신들이 묵는 숙소,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묵는 숙소가 본용사래요. 근데 거기에 5층 물루 위에 5층이 자신들이 쓰는 방인가 봐요. 거기에 여남은 구리기둥이 운수에 닿았다는 것은 꽤 건물이 높다. 왜냐하면 당대 조선에는 5층 건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도 칭찬이 되겠어요. 자, 수석도 기절하고 죽수도 유치 있네. 수석이니까 자연이 기절할 만큼 아름답고 죽수도 경치가 아니고 정치가 있네. 그럼 여기는 뭐냐면 지금 수석은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뭐야? 물과 돌이니까 이 관사 안에 뭐가 있냐면 정원이 있나 봐요. 정원을 이렇게 잘 가꾸어 놨어. 이런 묘사가 되겠어요. 그렇게 칭찬한 후에 다시 비판해요. 외황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 없다. 외나라 황제가 사는 곳이라 사치가 매우 심하다. 비판이네요. 자, 산형이 웅장하고 수세도 환포하여 산의 형세가 웅장하고 나무의 형세도 매우 넓어. 옥야천리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플 손.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아깝고 애달플까요? 옥야천리는 뭐냐면 기름진 땅. 기름진 땅이 천리나 돼. 산세는 너무 좋고 웅장하고 그러니까 아까워. 왜 아까워? 이곳이 일본이니까 아까워. 이곳이 조선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안타까움과 부러움이 나타났네요.
그 다음 일이 좋은 천부금당 외놈의 기물이 되어. 천부금당 천하의 요새 아주 좋은 곳이 외놈 또 비하했어요. 일본의 물건이 되어 칭제 칭왕하고 전자 전손하니 황제라 칭하고 대대손손으로 전하니 괴돼지 같은 비린류를 다 모두 소탕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돼지 같은 비린류는 뭘 말해요? 일본 사람을 다 죽이고 싶어. 적대적인 태도죠. 사천리 60주를 조선 땅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왕화의 목욕 강겨 예의국을 만들고 싶어. 왜 그러면 목욕을 시킨대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이. 산세는 좋고 땅도 좋은데 일본이 쓰던 것이니까 씻어 쓰고 싶어. 뭐 이런 의미. 그래서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주의 나타나 있고 솔직한 표현, 직설적인 표현.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이 솔직함, 직설적. 그죠? 그 다음에 사실적. 오케이. 사실적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어떤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어. 그래서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예쁘다고 칭찬하지만 일본인들이 사치하는 것을 보면 그죠? 못났다고 비판도 하고 아주 좋은 경관을 보고는 아름다워 훌륭해 라고 하면서 이거 우리 거였으면 우리 조선 거였으면 좋겠는데 라는 안타까움도 드러내요. 그래서 기행가사 중에서 우리 오늘 일동장유가 보았습니다. 솔직한 아주 사대부로서는 잘 표현하지 않을 것 같은 표현도 많이 쓴 그런 기행가사였습니다. 수능에 나올 확률은 제가 보기엔 나온다면 아주 몇 행만 나올 거예요. 그쵸? 아주 조금 일부분 나올 거지만 아마 내신에서는 일부분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 내신에서 나올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 자, 요 부분에서 자, 일본의 이 아름다운 경치와 땅을 다 뺏어다가 우리 국토를 만들고 싶다는 거. 그래서 일본에 대한 비하와 그죠? 우리 문화의 우월에 대해서, 우월주의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아깝고 애달프다, 이 부분 나올 수 있고요. 자, 앞단락에서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때 슬픈 이유는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이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행이 보이지 않아 우리 배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표현법으로는 과장법 쓰이고 뭐 시선의 이동이 있고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요 앞부분에 이제 풍랑을 만나서 어지러진 모습, 여기도 일부 아주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것 생각하고, 작품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푸는데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